강원국입니다. 네, 일단 이 PT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저 채팅이 아니라 Q&A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원국입니다. 오늘 뭐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 퀀트 전략. 이게 바로 우리 그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도 먹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PPT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특강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다였고요. 자, 어이구, 왜 안 넘어가?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이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 What Works on Wall Street 이 책을 제가 처음 본 게 2006년인가 2005년 그 정도였습니다. 예, 제가 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그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경영학 도서관에 보면은 무슨 뭐 주식 클럽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 주식 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백 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적뒤적하고 이제 특히 제가 2006년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 논문을 썼어야 됐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식에서 먹히는 팩터를 조사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적뒤적 하다가 도서관에서 바로 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What Works on Wall Street. 이게 그 서드 에디션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서드 에디션이 2005년에 나오고 fourth 에디션이 2012년. 지금 이제 번역된 이 책이 fourth 에디션이고요. 그럼 이제 fifth 에디션이 나올 만도 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를 4년 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이 몇 년이에요? 이거 10년 됐는데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하셨는데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때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런 책도 있었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미국 데이터를 이 책에서 1926년 또는 1963년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 가치주가 무엇인가, 우량주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모멘텀 팩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 책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백 페이지 동안 도표밖에 없잖아요. 글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주, 우량주, 모멘텀 팩터들이 다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팩터들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또 전략을 만들고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책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애기였지만 내가 나중에 말이 어른이 되면은 비슷한 책을 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한 십몇 년 후에 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과 이 책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가 요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을 상당 부분 흉내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팩터들을 제가 상당 부분 활용을 했고요. 이게 한국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 이거를 조사한 것이 바로 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이고, 네 그리고 4년 후에 또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고 이 그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올림픽식으로 2025년에 또 개정판을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뭐라고 할까? 아직도 안 하니 퀀트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저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고요.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이런 책 쓸 거야 했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쵸. 그치. 17년이 있고, 21년이 있고, 25년은 무엇일까? 네, 제목 공부도 또 봤습니다. 아직도 안 하니 콘텐츠 투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뒷커버에,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의 뒤쪽 커버를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책은 콘텐츠 투자자들의 영원한 교과서다라고 썼는데요. 이 책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사실 이 전략들이 미국에서 먹히는 통하는 이유가 투자자들의 심리적 결함 때문인데 예, 기본적으로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예, 그 두뇌의 편향에 사로잡혀 가지고 멍청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지구 공통이거든요. 그 이 심리적 결함이 미국 사람한테도 있으면은 한국 사람한테도 있을 가능성이 꽤 높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먹히는 전략이 한국에서 먹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전략이 다 먹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커버에 나는 이 책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비슷한 책을 한국에서 쓰고 싶었다라고 네, 제가 남겼는데요.
자,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소형주 효과. 요 책을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소형주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926년부터 보면은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미세하게 높기는 한데 별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리스크까지 고려하면은 샤프 지수가 대형주나 소형주나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한국에서 어떤가 보기 위해서 퀀트킹 프로그램을 좀 돌려봤어요. 오케이, 그 퀀트킹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퀀트킹은 14년 동안 백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14년 동안에 커스피는 복리수익이 4, 5% 정도 되었습니다. 배당까지 포함을 해서요. 커스피는 아시다시피 가치 가중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주식의 동일 비중 복리 수익률이 9% 정도다라는 건데 이 말은 이제 뭐냐 하면은 한국의 기업이 뭐 2,000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 2014년 전에 그거보다 좀 더 적었겠지만 어쨌든 모든 존재하는 기업에 이제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복리 9%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한국에는 소형주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인데 대형주 가지고 4, 5% 벌었는데, 네, 모든 주식의 동일 비중 그 수익률이 9% 나오면은 소형주 효과가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퀀트킹으로 한국 100대 기업의 동일 비중 복리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그 100대 기업에 이제 똑같이 1%를 배분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00대 기업이 조금씩 바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복리 수익이 2.7% 나왔습니다. 야, 아니 그 14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복리 2.7%를 불고 엔비디가 45% 나왔다. 예,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그나마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하드 캐리를 해가지고 복리 4, 5% 먹었는데, 야, 대형주 정말 처참하네. 혹시 여기 지금 전 리 선생님 안 계시죠? 그렇죠? 지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왜 오시겠어? 근데 이제 전 리 선생님은 이제, 아, 그래, 우량주를 사가지고 지그시 보유하면 되는 거야. 허허허 하셨는데, 오케이, 뭐, 100년 동안 투자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14년 동안은 이게 안 먹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2.7% 먹으려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그쵸? 아니, 진짜 3% 수익이 나면 어떻게 이거? 그렇잖아요.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게 이런 전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게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낮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쵸. 한마디로 한국에서 시가총액 가장 낮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필터를 조금 놓습니다.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 그러면은 부채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흑자가 나왔다. 연화상 지배주 순이익이 흑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필터를 두 개 가볍게 넣어봤는데 오잉 복리 수익이 30%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 수익이기도 하고 여기 생존 편향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수익이 월등히 높네. 요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조금 전에 정호탁 선생님도 여러 개 말씀하셨겠지만 맥테스트 복리 30% 나왔으니까 야 미래 14년도 30% 벌겠는데 가자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도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수익이 월등 높네. 그리고 왠지 주가 지수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소형주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비슷한 백테스트를 생존 편향이 없는 그 데이터 가이드 같은 걸로도 해봤거든요. 지난 책을 쓸 때.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 주식의 소형주 효과는 상당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을 하죠. 아니 뭐 소형주가 벼슬이냐? 시가총액 낮은 게 벼슬이야? 얘네들이 대형주보다 수익이 이렇게 높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형주 효과, 이 막강한 소형주 효과가 한국에서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퀀트 전략들은 소형주나 초소형주 내에서 더 잘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퀀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퀀트 투자에 맞는 지표들이 있는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재평가되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고평가돼 가지고 팔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퀀트 지표가 좋아 보인다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얘가 실제로 저평가되었다. 두 번째는 지표를 보면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소형주 경우에는 첫 번째 가능성, 진짜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형주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얘가 뭐 퍼가 2구, 뭐 PBR가 0.3이라도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예, 그런데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퍼가 4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전기기가 삼성전자를 저평가하는 것인가? 네,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죠. 수십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터무니없이 저평가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퍼가 4라는 거는 전 시장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고 그 예측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익이 오를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죠. 자, 다시 한번 소형주 내에서 퀀트 전략이 잘 먹힌다. 왜냐하면은 퀀트 지표가 뽑아주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대형주는 퀀트 지표가 좋아 보여도 실제로 저평가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겁니다. 채팅창을 한번 봐야 되나? 그쵸. 그쵸. 2.7 크크크 나오시네요. 그래, 저도 이거 뭐 크크 했습니다. 그치, 차라리 예금을 하는 게 나은데, 예금은 MD가 45%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금은 MD가 0%잖아. 예, 그쵸. 그치. 14년이면은, 그때는 금리도 높았으니까 2.7%더 올랐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의문의 1패, 우리의 대형주. 네, 그렇습니다. 아니, 3%는 의문의 1%, 1패 아니죠. 예, 왜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음, 자, 그쵸.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자, 퀀트 바이블, 그냥 저는 퀀트 바이블이라고 할게요. 제목이 너무 기니까. 자, 퀀트 바이블에서, 자, 소형주 챕터 다음은 밸류 챕터거든요.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P 가족입니다. P가 프라이스, 주가 또는 시가총액 아니겠습니까? 이 P를 이제 E, B, C, S로 나눈, 뭐 이런 게 이제 소위 우리의 이제 P 패밀리, P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지표로 나누는 것이 밸류 지표 또는 가치 지표인데요. 한마디로 이 P를 earning,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나누면은 퍼라는 지표가 나오고 이제 P를 book value,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나누면 PBR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퀀트 바이블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밸류 지표들이 잘 먹혔다. 퍼, EB, EBITDA, PCR, PSR, PBR 이런 지표들이 잘 먹혔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과 동일한데 한국이 밸류 지표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먹혔습니다. 퍼, EV, EBITDA, PCR, PSR, PBR을 한국에서 다 잘 먹히는 지표들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안 먹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먹히는 구간이 이 책이 나온 직후 2011년인데 12년 그때부터 10년 동안은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다시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2010년대에 계속 안 먹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밸류 지표들이 한 2016년부터 한 9년인가 뭐 그때 잘 안 먹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 먹힐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인가? 별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퍼 PBR 이렇게 투자 만드는 거 하고 이제 나가버리고 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초과 수익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글로벌 대형주에서 뭐 PBR 같은 지표를 보면은 1990년부터 2020년, 30년 구간을 봐도 초과 수익이 더 이상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주는 다릅니다. 소형주에서는 계속 초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미국 주식에서도 펀트 전략이 전반적으로 소형주에서는 잘 먹히고 대형주에서는 덜 잘 먹히거나 아예 안 먹히는 경우도 이제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펀트 투자를 하려면은 소형주로 가세요. 네, 미국 대형주 투자하시려면은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하는 이유가요. 예. 그리고 15장에 보시면은 VC 전략이 나옵니다. VC는 벤처 캐피털이 아니고 밸류 컴포지트 전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한 개의 가치 팩터만, 밸류 팩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봐가지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퍼만 낮은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퍼와 PBR가 낮은 기업이 대부분 더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강화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이름을 한번 껴보기 위해서요. 네, 그 전략은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퍼 PBR, PSR, PCR 요 네 개 지표를 보고 요 네 개 지표에 각각 순위를 계산한 다음에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을 네, 샀습니다. 이제 그게 강한국 슈퍼가치 전략인데 네, 그게 상당히 잘 먹혀왔습니다. 예, 이거는 시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예를 들면 퍼 같은 지표를 보시면은 이 퍼가 낮다라는 거는 일단 최근 순이익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이익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억 버는 기업이 한 해에 일시적으로 1000억을 벌었어.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퍼가 무지하게 낮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엄청 저평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또는 이제 PBR 같은 거, PBR은 순자산 대비 매우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막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든지 비전이 정말 안 보인다든지 답이 없다든지 경영진이 정말 주주들을 개무시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퍼와 PBR 둘 다 낮은 기업이 더 좋습니다. 이제 이 VC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5개 팩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오네. 퍼, PBR, PSR, EV, EBITDA, PCR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그대로 한국에 한번 돌려봤는데 한국에서도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이 VC 전략이요. 폭리 25%, not bad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략에 실현이 없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MDD 44%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20%거든요. 애기의 복리 9% 하실 텐데, 근데 기억하시죠? 한국 100대 기업의 네, 그 동일 비중 수익이 2.7%밖에 안 된다는 거. 8.9면 나쁘지 않지, 2.7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자, 여기서 보셔도 이런 그 퀀트 전략들이 대형주에서는 소형주보다 훨씬 덜 통한다. 한국도 공통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이거는 주주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죠. 요 퀀트 바이블에 보면은 쉐어홀더 이일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거의 미국만의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쉐어홀더 이일드에는 배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사주 매입도 포함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드물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다시 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앤드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 경영지들은 대주주들이 대부분 XXX이기 때문에 여기 XX가 뭔지는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대주주들은 아니 배당을 한다니 아니 그 우리가 저런 벌레 같은 소액 주주들한테 돈을 준단 말인가 이 전부 다 내 돈인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배당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표는 한국에서 잘 안 통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도 예외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높고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배당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막아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막 1,000원씩 배당을 주는데 이 기업 주가가 3,000원까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도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당 지표보다는 그냥 밸류 지표들이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채팅에서 뭐가 올라왔나? 예. 아주 트리플 X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음, 그쵸.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어쨌든 이 주주 수익률이 뭐 시가 배당률 플러스 배당 성향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도 뭐 not bad이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시는 기업들이 대부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반대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아주 나쁜 기업이고요. 배당을 안 하고 이제 돈을 꼬불 치는데 심지어 수익성도 나쁜 기업, 아주 나쁜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량주 팩터라는 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량주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매겨야 될까? 이런 게 어렵거든요. 네, 저는 이거 우아하게 퀄리티 팩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번역본에서는 재무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잘 통하는 팩터들이 요 재무 비율 챕터에 가보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주가 발생에 빼서 자산료 회전율, 외부 자금 조달, 감가 상각, 자본 지출, 순역업 자산 증가율, 발생의 총자산, 발생의 평균 자산
상환 등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면은 네, 여러분 책도 사셨잖아요. 이제 책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네, 이 책이 나온 후에 노비 막스라는 교수가 이제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거기 GP 그러니까 Gross Profits 매출 총이익을 집어넣은 지표들이 매우 좋다라는 걸 발견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노비 마크스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무슨 자본주의 연구하는 교수 이름이 마크스야. 빨리 개성을 해야죠.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 마크스 교수님이 이제 GP라는 지표를 발견을 하셨어요. 그건 좀 이따가 같이 보시고요. 어쨌든 자 이제 이 지표들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발생액부터 뭐 자산 회전율, 의무 자금조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알파 J 인베스트먼트라는 데다가 의뢰를 맡겼습니다. 백테스트 좀 해줘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분들은 이제 일단 지금 뭐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 정도는 있는데 이제 조만간 그 한국 시장을 백테스트 할 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그게 펀트킹보다 조금 더 정교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그 백테스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의뢰한 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발생액 배수 이런 거 아마 뭐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물론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순이익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인데 참고로 이제 순이익이 높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은 기업은 별로인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그냥 순이익만 회계상으로 목표해놓고 들어오는 현금은 없어. 그럼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요 발생액이 낮은 기업이 수익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좀 들쭉날쭉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1분위가 좋은지 10분위가 좋은지 뭐 이런 게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지표는 한국에서 그렇게 잘 먹히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지표는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인데, 네, 부채가 별로 안 증가하는 기업이 미국은 좀 더 좋았습니다. 그거를 볼 수가 있죠. 네, 한국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제 부채가 안 증가하는 기업이 좋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분위는 확실히 좋았는데, 나머지들은 9분위와 1분위가 차이가 오히려 1분위가 더 수익이 높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뭐 한국에서 그렇게 대단히 좋은 지표인가? 잘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이제 부채를 빨리 탕감해가지고 쩍쩍 갚는 기업들은 한국에서 대체로 좋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3분위와 10분위가 차이가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자산 회전율, 이 지표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매출액을 어떤 기업이 100억을 달성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데 그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산을 100억을 투입해서 100억의 매출액을 냈다. 오, 리스펙. 훌륭한 기업인데 야, 자산을 2조를 꼬라박았는데 매출액이 100억밖에 안 나왔어. 이게 뭐 하는 기업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론적으로 이 자산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 미국에서는 확실할 정도로 어쨌든 좋았는데 한국은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자산 회전율 1분위의 수익이 복리 21% 그리고 10분위는 0.56%밖에 안 되고 굉장히 고르게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호 자산 회전율 한국에서 유의미하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감가상각비 자본지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예,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이게 별 볼 일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감가상각을 이제 많이 하는 기업이 회계를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좋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별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산 회전 뭐야?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마이크 상태 안 좋아?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자산유전율과 그 ROA는 많이 다른 겁니다. 자산유전율은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거고요. ROA는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른 지표입니다. ROA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잘 들리면은 다시 정의가 구현이 됐네요. 네,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고. 예.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은 이제 알파J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찾지 못했든지 좀 이제 백테스트 어렵다 이런 지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측컨대는요. 제가 이제 아는 것도 몇 개가 있으니까 어디 갔어?
그치. 이거, 외부 자금 조달. 네, 이것도 제가 멕시코인데 한국에서 잘 통하는 지표입니다. 네, 외부 자금이라는 거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기업들 아주 나쁜 기업들이고요. 네, 반대로, 네, 유상증자를 안 하고, 있는 부채를 갚고, 네, 채권을 갚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네, 좋은 기업들입니다. 이거는 팩티스 안 해도 알아요. 한국에서 이게 무조건 통한다는 거. 네, 그 정도 하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그치. 이게 보면요. 한국 이익 마진, ROE 이런 것도 체계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ROE라는 팩터가 좀 먹히는 편입니다. ROE는 그저 그렇고 이익 마진은 꽝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이익 마진은 잘 먹히고 ROE가 매우 그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익 마진은 우리가 맨날 기업 분석할 때 마진 하잖아요. 한마디로 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2만 원으로 팔았다. 근데 남는 돈이 600원이다 하면은 마진은 3%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마진입니다. 이제 순이익이 600원 나왔다. 근데 치킨값은 2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제 3%가 마진이고 마진이 당연히 높으면은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마진이 높은 기업이 네, 그런 기업의 주식이 수익이 높았는데 미국은 이게 안 통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ROE와 ROE가 높은 기업이 미국에서는 좋았는데 한국에서는 별로였다. 네, 여기 이 책에 없는 기업이 지표가 바로 GP 가족입니다. GP는 이제 Gross Profits이죠. 네,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 저는 치킨으로 나오긴 하는데, 자, 치킨 값이 이제 2만 원이다. 그래서 만 마리를 파면 그 매출액이 2억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라는 거는 뭐 닭값, 그리고 뭐 물값, 맥주값,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게 예를 들면 8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매출 총이익이 2억 마이너스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인건비도 빼고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 요 매출 총이익이 굉장히 파워풀한 지표입니다. 왜 파워풀하냐? 아무도 안 봤거든요, 지금까지. 다 알려진 지표들, 소문난 지표들은 아무래도 먹을 게 좀 더 없고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생소한 지표들이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지표입니다. 일단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서 네, GPA라는 그 지표를 먼저 알려줘. 바로 이게 제가 이름을 매우 싫어하는 노비 막스 교수가 만든 지표입니다. 네, GPA가 있고 GPE는 이 GP를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매우 훌륭합니다. 1분위가 10분위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PA랑 GPE랑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ROE나 ROA보다 훨씬 더 잘 먹히는 지표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퀀트 바이블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이제 오쇼네시가 노비 마크스 논문을 아직 못 봤을 겁니다. 예, 왜냐면은 참고 문헌에 그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표들이 있죠. GPP라는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매출 총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뭐 퍼나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봤잖아요. 퍼보다는 이제 소위 PGP가 더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으로 나누는 지표. 이 지표가 아주 훌륭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콤보 전략 수익은 내고 했는데 콤보 전략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어쨌든 위력적입니다 이게. 그죠. 눈물 줄줄 하시네요. 아야 하하하. 네. 마크스가 자본주의를 외치니까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나요? 그런가? 근데 사실 마크스도 책 이름도 다스 카피탈이라고 자본이라는 책이었는데 자본을 쭉 욕하는 책이었는데 나 모르겠다. 어쨌든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쵸. 고마워요 노비. 네, 노비 선생. 네. 음, 네. 그러면은 다음 지표가 뭐야? 그치.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우량 가치주를 되게 구리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걸 누가 사냐고. 빅테크, 성장주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모멘텀 팩터, 그러니까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주가가 쫙쫙 오른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이 가장 다른데요. 미국은 이런 기업들이 장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표는 최근 1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미국에 펀드 투자하고 싶니? 그러면 내가 지표를 딱 한 개만 줄 테니까 뭐 가질래 하면은 최근 1년 수익이요라고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지표는 한국에서 하나도 안 먹힙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도 안 먹혀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0개 주식을 보유했다고 치고 1년에 뭐 리밸런싱을 아니야. 이게 이게 월간 리밸런싱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매도 수수를 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수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14년 투자해가지고 100원이 63원이 되는 초참고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90원이 되네, 90원. 네, 100원이 이게 지금 최근에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주식만 계속 샀더니만 90원이 됩니다. 이게 나가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은 일단 이게 잘 안 되는데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은 오른 기업이 장땡입니다. 이게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 퀀트 바이블을 보면은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수익이 별로다라고 또 나오죠. 근데 물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EPS 할 때 순이익을 최근 4분기로 아마 계산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분기로 한번 해보셨을까? 아마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미국이 좀 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이 계속 가고 한국은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오른 기업이 계속 간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반대는 안 된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네. 이 책의 백미는 콤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강원국 퀄리티 전략, 슈퍼 가치 전략, 뭐, 울트라 전략,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콘트 투자를 할 때, 이제 하나하나의 팩터들이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 여러 개 팩터를 섞는 게 대부분은 수익이 더 올라가거든요. 물론 좀 잘 섞어야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책에 보면은 마이크로주의 그 가치 특성과 가격 모멘텀을 적용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를 응용을 해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한국에서 시가총액 하위 20%면 마이크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소형주들이니까. 자, 여기 가치 특성, 한국이 토가죠. 오케이. 이거를 제가 가격 모멘텀을 이익 모멘텀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하위 20%, PBR 하위 30%, 그리고 EPS 증가율이 이제 그 YOY로 그 가장 높은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백테스트이긴 하고 이게 미래에 이 정도 먹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백테스트 범위 40% 나왔으니까 뭐 그래도 뭐 주가 지수가 높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밸류 지표, 뭐 이익 모멘텀 지표, 그리고 소형주 팩터 이거 한국에서 다 먹히는 지표들인데 얘네들 합치면 당연히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나오겠죠. 네, 네, 그 거래 비용은 제가 1%로 적용을 했어요. 일부러 소형주니까 뭐 그래도 not bad하게 나왔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팅 10개 섞을 때만 한 본 적 있네. 그치. 이거 뭐야? 뭐가 있나? 퀄리티 지표가 쏟아져 나온다니. 뭐, 그쵸. 나오는 거죠, 이렇게. GP3, GPP는 다른 팩트로 순위를 매겨야. 그쵸. 퀀트킹에는 GPA만 있습니다. GPP랑 GPE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넣어달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못 넣어주셨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어, 네, 이건 뭐야? 이 책은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 콤보를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죠, 여기. 가치는 뭐, 이 책에서도 나오는 PBR, 퍼, PSR, EV, EBITDA, PCR 배당 수익을 잔뜩 한번 넣어봤고, 성장은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EPS 성장, YOY, QOQ 이런 식으로 12개 지표를 잔뜩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냥 되게 즉흥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성장 지표들이고, 이건 가치 지표들이니까. 네,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죠.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EPS 성장 기업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요 가치 콤보 상위 10% 그러니까 PBR, 퍼, PSR, EV, EBITDA 등이 낮은 기업들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25개를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주셨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제 전략은 한국이 좀 더 특화된 전략이고 이제 이분은 미국이 좀 더 특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얼마 나왔어? 이거를 모든 주식을 하면 이 정도 나왔고 시가총액 하위 20%이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20% 대형주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11.5% 이게 뭐야 하실 텐데 100대 기업 기저순위율이 2.7%라는 걸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겠죠. 야, 그럼 대형주 미쳤다고 하냐? 소형주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테스트 수익이고, 미래에도 소형주가 대형주를 이렇게 월등히 앞서갈까? 저는 그걸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가 의외로 많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막 올라가거든요. 특정 대형주들 때문에. 근데 소형주는 빌빌거리는 구간도 분명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이럴 때가 그렇거든요. 예, 그럴 때는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소형주 컨트롤하고 있는데, 막 주가 지수는 막 날아가고 있어. 이런 젠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면된다 퀀트 투자에도 적었는데 이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가 한 2000년대부터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최근에 소형주가 날아가서 이런 건데 다시 대형주가 화려하게 컴백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소형주 좀 골고루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나온 전략들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 이런 거를 봤는데 사실 그 이 책을 사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이 몇 명이 될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읽었어요, 여러분. 네, 저 그것도 옛날에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엔 마지막 챕터에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 니네들은 800페이지 버텼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엑기스를 주겠어. 허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왠지 이 책을 다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항상 전략을 사용하라라는 거고요. 스토리가 좋아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이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무슨 유튜브에 어떤 자칭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스토리 예 해가지고 미타버스 예 해서 들어간 주식이 혹시 없는지, 네, 그렇게 주식을 하면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계속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퍼 PBR, PSR 이런 지표들이 매우 높은 주식들, 네, 단기적 호소력은 강한데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다라고 네, 굉장히 낭만적으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선생님이신가?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그날 주목받는 주식에 사로잡히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하, 네, 좋죠. 그래서 뭐 그날 주목받는 주식들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야, 들어가기 전에 퍼 PBR, PS 같은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어가라는 거. 특히 한국 주식은 그래요. 한국 주식은 이 가치 지표들이 꽤 잘 먹히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퍼 PBR 이런 걸로 투자할 수 없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타는 그게 맞습니다. 뭐 1일, 3일, 5일 수익에 퍼 PBR 같은 거 눈곱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벌써 분기 리밸런싱 정도만 돼도 퍼 PBR, PS 이런 지표를 막강해집니다. 네, 그거 한번 퀀팅이나 젠포트 이런 걸 몇 번만 돌려보세요. 그럼 그게 다 결론이 나옵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기는 무시하라. 이 책이 좀 찔리는 게 참고로 10년은 장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은 백테스트를 해도 가장 긴 게 20년입니다. 그 이유는 그 데이터 가이드 같은 데 봐도 손익계산서 데이터는 2000년부터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그 재무 상태표 데이터만 나오는데 뭐 IMF 전 그 수치들은 다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거의 뭐 지금 중국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2000년부터 본격적인 백테스트가 가능한데 10년은 장기가 아니다. 허허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한국이 통하는 지표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잘 통하는가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상 제가 모든 나라 백테스트를 돌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논문 같은 걸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통하는 팩터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전략의 초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뭐 예를 들면은 퍼 PBR 전략만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돈 20% 이상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한 1년 동안 안 통한다. 그러면은 그 전략을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맨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걸 읽으니까. 장기 성과를 투자자들은 완전히 무시한다. 에이,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 언젠가 이 체계의 전략도 시장을 하회할 것이다라고 저자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장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근데 이게 진짜 해보면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어떻겠어요? 투자는 쉬운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쵸. 백테스트 만 번 하지 않은 자와는 겸상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입증된 전략만 사용하라. 15년 동안 효과 인정이 또 무너질 수 있다. 이건 좀 제 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최선의 결과가 15년이니까 일단 그거를 합리적으로 보고 근데 비슷하죠. 이렇게 해외도 통해? 그걸 들어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네, 그렇죠. 해외를 벤치마킹하라.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걸 보다가 그게 궁금해졌더라고요. 의외로 최근 분기 뭐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런 논문 결과가 별로 없거든요. 의외로. 네, 그거 좀 제가 뒤져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뒷받침하는 장기 데이터를 구수하라. 이건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표에 크게 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성장 쪽이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은 성장 그거 조만간 날아갈 수 있잖아. 가치가 중요한 거지. 자산 가치가 중요한 거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펀트 전략을 조절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도 사실 초창기에는 가치 투자 쪽이 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PBR, 뭐 퍼 또는 뭐 NCAV, 뭐 F스코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저는 성장이나 모멘텀 이런 것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형이라고 하면은 거기 뭐 성장, 뭐 모멘텀 지표 이런 거 섞는 거 사실 별로 안 좋겠죠. 심지어 그 전략들이 백테스트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면은 안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있나? 그쵸. 예, 그쵸. 질문은 Q&A 창에 올려줘야죠. 그쵸. 네. 그 채팅 창에 하면은 제가 뭐 거의 안 볼 겁니다. 네, 그렇죠. 결혼 상대 고르는 거, 결혼 상대? 결혼이 왜 나와? 오케이. 결혼은 안 좋은 건데.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가봐가지고 깊게 팔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백테스트를 할 경우에 큰 에러가 뭐냐 하면은 이게 복리 50%다. 두 번째 백테스트 복리 30%래. 그럼 나 A 전략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복리 수익은 물론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백테스트에서 이제 가장 least reliable, 가장 믿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네, 그거보다 이제 그 한 10년, 20년 백테스트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 MDD가 얼마인가 그리고 손실을 복구안에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언제 가장 크게 하회하는가, 어떤 시장을 못 버티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데 직접 안 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한국도 펀트킹, 젠포트, 인텔리콘트 이런 거 있고 조만간 알파주 인베스트먼트도 나오고 제가 또 오늘 이제 이 백테스터 심지어 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홍콩을 다 포함 백테스트를 만드는 젊은이들을 제가 오늘 만났거든요. 그것도 뭐 2월, 3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네, 완료되면 제가 또, 할투에 그거를 또 알리겠습니다. 네, 이거 유료잖아. 한이 어르신들 몇 억을 투자하면은 연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내실 수 있어야죠. 참고로 제가 오늘 또 젠포트 사장님, 그러니까 문호준 대표님이랑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 백테스트가 지금 유료기는 한데 뭐 카페 같은 댓글 남기고 좋아요 하고 그러면은 거의 다 공짜로 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 몰랐어요. 젠포트 백테스트 거의 공짜네? 이런 거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안 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백테스트 만 번 해야지 이제 겸상을 하고 세상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삼라만상을 놀았는데 백테스트를 8천 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 번이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지. 일관성 있게 투자하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저도 압니다. 인간이라는 건 일관성이 없는 동물이라는 거. 아마 이제 회사에 가시면은 우리 상사가 하는 일을 보고, 저놈 도대체 왜 저래? 어제는 분명히 A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B를 하라고 하네? 저 X 같은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그 부하 직원들은 우리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나마 퀀트 투자를 통해서 일관성을 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관성은 훌륭한 투자자의 전형적인 특징, 하수와 갈라놓은 것이다. 평범한 전략이라도 일관성만 있으면 전술을 중간에 바꾼 자를 다 이긴다. 그래서 이 오션에스가 예로 든 게 그냥 S&P 500 ETF 매수 플러스 보유. 제가 보기에는 참 덜 떨어지는 전략이긴 한데 이 덜 떨어지는 전략으로 펀드 매니저 90% 정도는 가볍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전략도 그냥 일관성 있게 유지만 하면은 네,
프로페셔널 90%, 아마추어의 99.9%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는 시간이 검증된 전략이 일관성있게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복리 마법을 누리기라고 책이 나오는데 아주 대공감,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98년 스티브 잡스, 99년, 2001년, 2010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옷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대별로 먹히는 전략이 있다. 네, 그렇죠. 신이 저를 늘 사랑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먹히는 전략이 있고, 안 먹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치주가 좀 더 잘 나가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더 잘 나가고, 뭐 어떨 때는 퀄리티주, 어떨 때는 저변동성주가 잘 나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보통 한 개 이상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월가의 불가피한 유행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주, 가치주 일부를 보유하라. 이거 명언이죠. 왜냐면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가치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책을 쓰자마자 뭐 나스닥에 있는 뭐 빅테크, 황주시대 이런 애들이 날아가가지고 그때는 확실히 성장주, 모멘텀주를 보유하는 것이 그런 키키몬 가치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 가치주가 최근 50년 동안 잘 나갔대. 난 가치주 100% 올린 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피봤겠죠. 그거보다 성장주 50%, 가치주 50% 이런 분들은 그래도 본전 이상은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리고 다양한 시가총액 규모도 접해보라. 저도 그 말 했죠. 대형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거. 한 나라만 투자하지 않고 분산하라. 따단 지금 퀀트 투자가 한국 사람은 백테스트를 한국 거만 하기가 좀 쉬운데 이제 조만간 이제 퀀트킹도 있고 젠포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나는 청년들도 미국 백테스트를 포함을 했더라고요. 오늘 청년들은 일본, 중국도 포함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개별주 이제 퀀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책도 쓸 수 있네요. 미치겠다. 책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은 대개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잘 작동. 오늘 보셨다시피 되는 전략도 있고 안 되는 전략도 있긴 한데 뭐 되는 전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7번 팩터를 만들어 한 개만 쓰냐 복수 요소 모형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나는 PBR을 선비이다. 나는 오로지 PBR만 볼 거야 하는 것보다는 뭐 PBR도 낮은데 최근 분기 수익이 올라갔다. 이러면은 확실히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 팩터를 보는 것이. 네, 단일 요소 모형을 보면은 시장이 어떤 특성을 대체적으로 보상하고 응징하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몇 개 섞으면은 보통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그게 훨씬 더 좋고요. 이 책은 줄로 밸류 그리고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런 지표들을 주로 이제 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헷갈려주실 테니까 제가 또 요약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먹히는 한국에서 다 먹히는 건 아닙니다. 소형주 팩터는 미국에서 그저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지금 계속될까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밸류 팩터는 미국, 한국 둘에서 잘 먹히는데 미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별로인데 저는 왠지 2020년대 다시 화려한 컴백을 할 것 같다는 게 제 뇌피셜이고요. 물론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 밸류 팩터라는 게 다 근거가 있는 팩터거든요. 근거는 책에서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연속으로 죽을 수 있나?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 20년대에 화려한 컴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 PBR. 네. 그리고 이제 퀄리티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GP 패밀리는 양국에서 다 잘 통하고요. 한국에서는 자산 회전율은 잘 먹히는데 부채 증가율도 뭐 어느 정도 먹힌다 볼 수 있는데 발생액, 감가상각 잡아주기 이런 거는 뭐 별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순이익 마진에서 안 먹히는데 한국에서는 먹히고 ROE는 미국에서는 그럭저럭 되는데 한국에서는 쏘쏘였습니다. 모멘텀 팩터가 가장 다르죠. 미국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놈들,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한국에서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오른 놈들이 잘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글쎄 그럭저럭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이제 각국에서 전략을 짜고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미국 백테스터들이 나오면은 이런 걸 좀 더 정교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 콤보 전략은 두 나라에서도 잘 먹힌다. 근데 미국은 가치지표 플러스 가격 모멘텀, 한국은 가치지표 플러스 펀더멘털 모멘텀. 펀더멘털 모멘텀이라는 게 뭐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이겠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소형주 수익이 엄청난데 대형주도 벤치마크는 가뿐히 능가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동서고금,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펀트 전략 자체는 소형주에서 대형주보다 더 잘 먹힌다. 이것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다. 퀀트 전략은 장기적으로 먹히는 전략. 단기적으로는 먹히면 좋은데 안 먹힐 구간도 충분히 나온다. 심지어 이제 미국 밸류 지표도 10년 동안 죽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26년부터 100년 동안 잘 먹혔, 100년 아니다. 어제 90년은 잘 먹혔는데 10년 동안 죽쓰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1000번 이상 백테스트 하지 않은 자원은 겸상하지 말아라. 이거 직접 안 할 변명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저 그런 전략을 일관성 있게 따라하는 게 전략을 점핑하고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은 펀드 투자하려면 이 책은 그냥 필독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거의 다 사셨네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끝났나? 예,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일단 요거 7번은 제가 확실히 어느 정도 답변 드린 것 같네요. 그죠? 보니까. 네. 혹시 그 정호탁 선생님 뭐 답변하시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그 답변 하시다가 안 하시면 제가 하든지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 1번 같은 질문도 강한국 님이 워낙 콤보 전략 좋아하시니까 네네. 네, 그거 갖고 낮은 이제 사망성 저 고려가 같은 되는 거죠. 경우는 지금 이제 주식형 전략 쪽에서는 50% 동적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예, 동적자산 배분 3개를 지금 나눠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울트라 전략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오쇼네시와 비슷하게, 가치주, 우량주, 그리고 모멘텀 팩터를 합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형주, 모든 주식, 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2번이 굉장히 이제 유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정호탁 선생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일단 상관 개수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상관 개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 넌 스테이셔널이어서 이제 다른 이제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죠. 근데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걸 완벽하게 하는 거 있으면 벌써 억만장者됐죠. 그리고 아, 과채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을 좀 조절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아트 영역인데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물론 백테스팅 10,000번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너무 막 돌리면 안 된다. 너무 과체적 안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스탑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 리스크 그 성향에 따라 달라요. 20%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트레일링 스톱 그런 거 하는 거 방식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장기 투자해서 하시려면은 20% 정도는 그거 하면 뭔가 대폭락이 온다. 그게 판단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예. 1번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를 하면은, 이제 과수적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게 큰 에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비슷한 전략을 많이 백테스트하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컨비네이션이 가장 CAG가 잘 나오고 MDD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다, 이게 이제 마법 공식이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음,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전략에서 수치를 살짝 바꿔봐가지고 백테스트 여러 번 한 다음에 거기서 최악의 결과, 이제 그게 내가 미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약간 저도 이제 적당히 잘이라는 게 그거예요. 제일 좋은 걸 오히려 버리는 거예요. 걔는 네, 오버피팅 네,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네. 예. 비슷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가 살짝 이해가 안 돼요. 3번, 저퍼 고 ROE 조합처럼 신뢰도 높은 통계 조합이 있는 지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저퍼랑 GPA가 좋은 조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밸류랑 모멘텀 지표가 보통 잘 됩니다. 네. 네, 답변 되신 것 같아요. 네. 4번, 멘토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29장 읽으라고 그랬어요. 네? 스트레스 해소 잘하고 29장 먼저 읽으시라고. 29장이 조금 네.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죠? 네. 네. 음,
네, 멘탈 관리는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사기 전에 언제 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 팔면 돼요. 이제 그게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제 포트폴리오 지금 이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플랜이 있거든요. 자, 제 개별 수익률이 20% 깨지면은 나가고 또는 4월 말까지 버티기. 그래서 두 개 상황이 오면 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편하더라고요. 이미 정해놓으니까. 근데 보통 살 때 그걸 안 정해놓거든요. 언제 나갈지. 그러면 이제 우왕좌왕 패닉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5번. 혼절의 포코는 매도에서 확률적 우위에 있는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답변 못하겠어요. 잘 몰라요, 저. 네. 네, 이거를 답변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비밀이고요. 네, 네. 네. 이게 비밀입니다. 네. 음. 음, 일단 가치투자에서는 저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쵸? 예. 매수 시점도 사실은 안 가르쳐요. 저런 것도 사실 음, 기술적 분석 내지 약간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음. 계속 백테스트하는 방법 이외에 주가 상승률이 높은 팩터를 비교적 빨리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논문 보는 거죠. 그쵸? 해외 논문 보면은 이제 영감이 떠오르죠, 보통. 네, 그렇죠. 네. 네, 음, 진행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7번을 했고, 8번. 백테스트 데이터를 어디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한국은 데이터 가이드인 것 같고요. 데이터는 음. 근데 아마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네, 국내는 데이터 가이드고,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아, 오케이. 네. 됐고. 네, 9번. 그럼 9번도 똑같은 얘기고, 10번. 음. 펀트 가동매매 구축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쵸, 뭐, 젠포트 쓰면 되죠. 예,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젠포트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젠포트 대표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영상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이제 한 2월 중순쯤 올라갈 겁니다. 거기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직접 코딩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코딩을 잘 하셔야죠. 대부분 사람은 코딩을 잘 못합니다. 네. 11번. 소형주 퀀트 백테스팅 시 소위 티마주라 불리는 기업들이 자주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소형주 퀀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 뭔가 재평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평가는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싼 기업들이 갑자기 서서히 재평가되는 것보다는 뜬금없이 어떤 이상한 테마에 걸려가지고 재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땡큐. 그럼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이 오면 웰컴입니다. 네. 좀 덧붙이자면은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 좀 성장할 룸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뭐 이미 큰 네. 기업보다.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또 다른 그 Q&A 올리셨던 분이 있던데, 그 네. 서바이벌십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소형주들이 망한 애들은 없어지니까 네. 성공한 애들만 있으니 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바이벌 바이어스는 조금 전에 제가 뭐 차익금 비율이나 흑자 이런 거 넣었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상당 부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이 단기적으로 망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12번은 대형주를 통한 전략 좀 알려주세요. 예, 좀 전에 몇 개 알려드렸죠, 그죠? 네. 음. 그것도 이제 13번. 마켓 타이밍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그거 취지가 아니어가지고. 네. 13번은, 당연히 계량적 지표가 있죠. 최근 1년 수익률, 그게 강력합니다. 모멘텀. 스파이 QQQ. 예, 그쵸. 그래서, 혹시 듀얼 모멘텀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출판사가 어디였더라? 네, 그쵸. 거기 보면은, 이제 소위 글로벌 ETF에 투자 잘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참고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책을 누가 썼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음, 퀀트는 아마추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안다는 취지의 경우도 있는데 어떤 수준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 생각은요. 아니, 왜 접근을 못해? 아니, 물론 이제 해치펀드처럼 무슨 뭐 HFQ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데 퀀트도 쉬운 레벨이 있고 어려운 레벨이 있거든요. 쉬운 레벨에 접근을 왜 못 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데이터가 좀 이제 더럽다. 한마디로 이제 좀 덜 정제된 데이터이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좀 더 정제된 데이터로 팩터를 뽑아와도 결론적으로 똑같은
똑같은 팩터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저 PBR 주식이 좋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정제된 데이터를 써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 백테스트 수익만 좀 바뀌어요. 예, 그 정도인데 결국은 그 어떤 팩터들이 좋은지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뽑는 종목들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마추어가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프로의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접근 안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네. 네,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네. 데이터가 동제 안 되면 조그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네.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굳이 완벽하게 투자를 할 굳이, 수 예,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필요 없다, 네네. 아마추어가. 예. 예. 그 그렇죠. 얘기도 그리고 하긴 했어요. 예. 예, 아이고, 야, 음. 이게 왜 올라가냐? 15번이 뭐요? 15번이, 아, 이거는 뭐 똑같은, 이거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네. 25번은. 네, 됐고, 16번, 그치. 그러게, 그러니까 왜 미국과 한국 시장의 통화 팩터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의견이, 미국은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자본주의 시장이 더 투명하니까 더 신뢰가 있으니까 그 평균 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그냥 개인 이론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음, 한국도 결국에는 미국처럼 그게 되지 않을까, 점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좀 되고 있죠. 박스피가 그래도 넘었잖아요. 네. 네. 네, 오케이. 더 개발된 시장이니까 미국이 더 되는 거 아닐까. 한마디로. 음. 근데 네. 뭐 이제 제 생각에 16번 그 질문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그 가격 모멘텀은 미국에서는 잘 먹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먹히고 뭐 이익 모멘텀은 한국에서는 먹히는데 미국은 잘 안 먹히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거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그거는, 네, 모르죠. 음. 음. 오케이. 17번 이게 뭐야? 음, 포트폴리오 전략과 주식 펀드 전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정적 자산 배분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있는 주식 비중을 펀트로 돌리는 게 이제 소위 그 수익률과 MD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봅니다. 네,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전략은 일반적으로 뭐, 3개? 네, 맞아요. 한 개 네, 이상, 네, 그죠? 네, 한 개 이상, 네. 1개, 네, 2개 이상? 네. 오케이. 18번 됐고, 19번, 국내 투자에 수출하는 전략, 된 것 같고요. 20번, 백테스팅 로우 데이터 공유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음. 공유해도 안 21번, 돼요. 그냥 유료를 공유하면 그거는 불법 판매죠. 네, 음. 특정 전략의 백테스트를 믿고 평생 따르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29장에서, 네, 여러 개 전략을 섞으라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22번 했고, 23번. 그치. 이거는 재밌는 질문이네요. 예측 MDD를 벗어난 상황이 벗어날 경우 대처 방법이 네, 궁금합니다. 이게 정적과 동적 자산 배분의 경우에는 MDD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추가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Allocate Smartly 뭐 이런 데 보면은 네, 저는 이제 개별주 전략에는 절대로 MDD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는 50% 60% 절대로 얻어맞을 계획이 없어요. 저는 중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합니다. 손절선을 정하긴 해야죠.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음, 이건 뭐야? 뭐지? 물론 그냥 무조건 믿겠다 그러면 뭐 들고 가는 거고 그냥 투자 성향이 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50% 60% 얼어 터지고 버티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거. 네, 네. 네. 백테스트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성장한 미국 시장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앞으로 박스권에 있을 경우 10년 이상 수익의 과거를 알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네, 잠깐만, 저도, 그쵸. 이제 2020년대 미국 시장의 수익은 2010년대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미국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인플레 기간이 있거든요. 네, 69년 막 70년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이 있다. 네.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데이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것도 보장은 없는 거예요. 네. 적정 매도가는 어떻게, 잠깐만, 콘트 아트입니다. 투자는 적정 매도가가 뭐지? 예, 아트입니다. 네? 아트의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성향의 백테스팅이, 영역. 리스크 최소화 목표 수익률 별 전략? 아, 아, 아,
리스크 최소 목표 수익률 별 전략이 정확히 뭐지?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목표 수익률 10%라 해가지고 그것만 딱 벌고 나오고 뭐. 네, 아, 그렇게, 그거. 아, 네, 네네. 이게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목표 MDD를 정하는 것이 훨씬 네, 더 좋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먹는 조금 전에 거를, 말씀드린 정적 네, 자산 배분을 하고 거기 주식 비중을 컨트로 돌리는 거. 그게 보통 MDD가 15% 언저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만족하시면 그렇게 돌리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떨궈야 되겠다. MDD를. 그러면은 이제 현금 비중을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동적 자산 배분 좀 같이 넣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표 네, 수익률은 네,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MD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매년 뭐 10%씩 버는 전략도 없고, 그 그런 거 대신 없어요. 네, 그런 건 뭐 절대 20% 존재하지 났다가 뭐 않고요. 마이너스 네. 10% 났다가 그렇게 이게 해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나오는 네. 거지,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복리 20% 전략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들이 그렇죠. 30년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수익이 연 15에서 20% 나오는 경우가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거나 훨씬 더 낮습니다. 네. 음, 그거를 사람들이 고려를 잘 못해요. 네. 음. 네, 리밸런싱 주기 매도 타입 어떻게 하세요? 음. 아트고요. 일단 매도 타이밍이 아트인 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고, 리밸런스 주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투자 그 기간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그 이익책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뭐 장기가 아니니까 1년 정도를 한 번에 하는 거고, 좀 더 당기면 이제 월별로 하는 거고, 예. 네, 아트의 저 영역에 같은 사실 경우는 정답은 보통 없어요. 이제 11월, 4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11월, 4월 투자 수익이 좋고 5월, 10월은 별로거든요. 그래서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 높게, 5월, 10월은 낮게.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캘린더 이펙트를 쓰는 거죠. 네, 그죠, 예. 그죠.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죠. 예. 네. 올해 포트폴리오 방향 궁금합니다. 예, 방향. 예, 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좀, 아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 책의 전략에 좀 더 잘 먹히는 구간이 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오케이. 네. 어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근데 아, 한국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한국님 그 뭐냐 강의 들어보니까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좀 다르니까. 네. 음. 음. 그럼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정의가 다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밸류 팩터 다시 먹히고 뭐 이런 거. 네. 음. 뭐 단기간으로 정의로 하면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게 이길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네네네네. 예. 네. 워렌 버핏도 그 닷컴 버블 때 완전 욕 먹었잖아요. 뭐 그죠. 욕 먹고 막 최근에 욕 먹다가 역시나 이겼죠. 예, 닷컴 버블 이후에도 이겼죠. 그죠. 결국. 2000년대 밸류 팩터가 아주 세게 다시 돌아왔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네. 2010년대도 죽쓰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뭐 다시 밸류 팩터가 먹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기사를 아까 공유를 했었어요. 네, 이제 정의가 다시 네, 구현되고 있군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정의라기보다 최대한 주관적인 걸 감정을 안 넣기 위해서 하는데 정의 실현으로는 맞죠. 네, 그 시총 하위 20% 관심이 못 받는 저평가 기업들의 퍼나 PB가 낮은 지표들이 낮다는 게 저평가 때문만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이제 소형주는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주는 무지하게 많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펀트가 덜 잘 통한다. 그 대형주에서 통하긴 통해요 한국도. 근데 이제 좀 덜 잘 통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 유지하면서 투자 현금 효율이 급증하면서 이후에 투자가 잘 돼서 영업활동 현금이 급증하는 기업들 찾고 있는데 그런 기업 컨택팅에서 어떤 팩터를 하게 글쎄 예.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콤보 전략을 만들다 보면 과추적화 위험이 커지지 않나요? 그 과추적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비슷한 이제 팩터들을 해보되 오히려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내 미래 실적이다. 그런 게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그거는 이 콤보 전략을 이렇게 뭐랄까 조합돼 가지고 작용하도록 짜면은 과체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각각을 따로 서로 영향 안 주게 따로 해가지고 합하면 오히려 전략이 포트폴리오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 가치주 전략 3분질, 뭐 퀄리티 전략 3분질, 그러니까 가치 아, 팩터로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3분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네네. 상관없죠. 최저가랑. 네, 네.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음. 네. 그, 그다음 뭐야? 제가 백스 돌려봤는데 성장성 지표와 시장 모멘텀만 섞었을 때, 그러니까 MDD가 가장 낮고,
성장 지표와 시장 모멘텀만 섞었을 때가 엔디도 가장 낮고 수익률이 잘 나왔다. 오히려 퍼 PB와 현금 청산 같은 지표를 섞으면 결과가 나빠지는데 잘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음, 시장 모멘텀이라는 게 아마 뭐 상승장에만 투자하고 뭐 그런 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예, 맞아요. 성장성 지표만 넣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뭐, 밸류 팩터랑 퀄리티 팩터를, 네, 굳이 추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의 아, 저기 주가가, MDD를 10 이하로 맞추느라 걔네들이 빠져가지고 좋아할 수는 있죠. 이거. 네, 네. 걔네도 포함하면은, 네, 안 좋을 수도 있고. MDD 시총 대비 조건 때문에 그럴 저평가된 수도 있는 기업들의 거죠. 주가가 급증하는 거는 성장성이 확인될 음. 경우인데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성장성의 확보. 작전에 걸리는 거나 세력이 이제 뛰어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네, 3번의 경우에는. 특히 소형주에는 그렇죠. 4번, 성장성 지표만 여러 섞었을 때, 책이 말씀한 것 다시 분기보다는 YOY를 섞었을 때, 그래? 아니튼, 책에는 근데 이제 최근 분기의 YOY와 QOQ가 그 4분기 합보다는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을 텐데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돌려봐도 최근 분기만 섞는 게 더 좋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주 효과는 생존 평양 효과가 더 커서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것도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 가이드로 생존 편향 효과가 없는 데이터를 해봤는데 그래도 소형주 효과는 그래도, 확실히 네.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미래는 몰라요. 그게 있을지는. 예. 음. 울트라저랑 과시적화를 비해서 어떤 작업이 겹쳤냐? 일단 모든 팩터들을 동일한 비중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비중을 두고 그리고 이제 팩터 그룹도 4개, 4개, 4개 해가지고 그나마 좀 과시적화를 조금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당연히 과시적화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그 12개 팩터가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 또는 2 플러스 2 플러스 2,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다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이제 팩터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과시적화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봅니다. 네. 미국 주식 할 때 결정에 사용한 툴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개별주 안 해요. 저는 이제 ETF만 이제 미국 주식이 하고요. 이제 좀 제대로 된 팩테스트가 나오면은 미국도 이제 개별주를 할 겁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예. 투자 논문 어디서 찾아보냐고 투자 논문은 이제 뭐 퀀트피디아 같은 데도 있고 SSR은 당연히 많고 이제 알파 아키텍트 있고 알로케이트 스마트리 있고 또 아시는 데 있나요? 없으신가요? 아,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SSRN. 아, 네, 네? 어디요? 아, 그렇죠. SSRN. 그리고 AQR 여기도 이제 꽤 있고요. 보면은 그 음.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퀀투자 손절 라인, 울트라 전략 20%이고요. 자, 그리고 언제 다시 들어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질질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확 떨어지면은 이제 윅스가 40 넘어갈 경우에는 그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재진입을 할 거고요. 질질질 떨어질 때는 아마 11월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그건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 예. 정답 맞다는 게 없어요. 아니고요. 네. 그쵸. 그리고 동적 자산 부분 50% 그리고 개별 쪽 커머 50%. 예, 그쵸. 이게 맞아요. 예. 정적 50, 동적 50이 저는 아닙니다. 네. 멘탈 관리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잘 들었는데 어떻게로? 예, 울트라 전략, 매도 전략은 잠깐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다. 어디든가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기는 한데, 저는 그냥 현금을 그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헤이비트 같은 데서 9% 주니까 그런 데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때 가서 근데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네. 그, 에, 부동산용 퀀트 전략은 부적합한 거예요. 부동산용 퀀트 전략은 저는 매우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리치고에서 김기원 대표님 쓰신 책들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퀀트 투자는 부동산에도 잘 통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동의합니다. 리츠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에도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2, 3년 동안 이미 다 확정되어 있고 음. 수요도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족 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리츠코랑 잘 지긋하고, 통한다고 주장을 네. 하시는데,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음. 음.
그다음 뭐야? 10년, 20년 유지하는 게 좋다. 11월 4월 이후 전략을 더 좋아 보이는 걸로 바꾸시는 거는 어떤 거로? 저도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팩터들도 계속 발굴을 해요. 예를 들면, R&D 팩터, 이거 되게 좋네. 이런 거 최근에 알게 되었고, 뭐, 홍보 비용, 이런 것도 좋은 팩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제 울트라 전략에 안 넣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냥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격 자체가 바뀌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네. 핀비즈. 핀비즈 좋죠. 근데 핀비즈는 백테스트는 안 되고 종목을 찾기에는 상당히 좋은 툴입니다. 한 그래도 8, 90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공짜니까. 공짜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그 콤보 팩터는 그 오늘 거의 다 나온 것 같네. 그 저기 밸류 음, 팩터 앤드 그 펀다멘탈 모멘텀 팩터 그리고 우량주 팩터 GP 패밀리 이런 애들이 좋습니다. 네. 그 대형주 포트 할 때 소형주 필터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 에, 그죠. 대형주 전략을 쓸 때는 그렇죠. 당연히 대형주 필터를 하죠. 뭐 시가총액 상위 음, 20%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하고 소형주도 일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쵸. 자산 배분은 주식과 반대해서 인버스를 활용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버스는 당연히 이제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네. 자산 배분에서도 인버스 써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고요. 이거는 타이밍 네. 영역이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게 큰 것 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일단 하향하는 자산이니까. 음, MD30을 전력에 사용하는데 하락을 짧게 가져가고 싶은 정해져온 손실구간이 오면 손절하고 언제 다시 주식을 매수하나요? 뭐 제가 대충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빅스 네. 40, 11월 뭐 이런 거. 네. 그 4월까지 울트라 소형주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수익 높이고 싶다. 그래서 매월 말마다 동일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할 계획인 매월 말마다 이게 월간으로 하면은 거래 비용을 커버할 수 있나? 제가 얼핏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네, 확실히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제대로 안 해봤어요, 이거. 네. 아마 커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음, 거래 비용 고려해야 돼요. 그쵸. 특히 소형 주면은 이제 슬리피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1년 12번 거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네. 한국에서. 네, 네, 그쵸. 투자율이 너무 한국에서. 커요. 네. 네. 시가총액 하위 20%로 네, 의외로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가총액 하위 10%에 수십억을 투자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 대신에 그분 예수하시는데 2, 3일 걸리신대요. 네. 분할해서, 예, 며칠 네, 동안 맞아요. 사야 돼요. 그 전략이 네. 여러 개고 종목이 여러 개면 며칠 동안 사야 돼요. 가능합니다. 네. 그, 체계의 전략을 일관성 있게 별 생각 없이 10년, 20년 우선하는 그 변호사 입장에 전략을 수정하는 거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은 글쎄,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이렇게 매수 손절날 20% 했다. 20 종목 했다. 전체 포트folio 20이 안 됐지만 일부 종목이 20% 떨어져가지고 30, 40% 되면 이 개별 종목 매도하나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만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머신러닝 나오네요. 근데 머신러닝 몰라. 네, 네, AI 기법이 도입된다. 헤지펀드 등에서 수준은 어떤 정도이고, 그거는 답변을밖에 네. 없습니다. 몰라요. 저. 네. 머신러닝이 엘터너티브 데이터, 그러니까 뭐, 시장 데이터 말고, 예, 뭐, 트위터나 뭐 그런 걸로 이제 쓰는 데도 있고, 뭐, 신용카드 데이터도 쓰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거요. 네네네. 예, 그 예. 다음에 딥러닝은 잘 안 먹히는 게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예, 잘 안 음, 먹히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전공을 이제 했는데, 네. 하여튼, 제대로 쓰는 데가 거의 없는데, 소수의 기업들은 그걸로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뭐지? 그 신용카드 데이터 이런 거 통해요, 그러면? 소위 그 얼터너티브 데이터? 그거 통하나요? 그거는, 예, 아직 영업 비밀이라서. 영업 비밀이군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비밀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어, 지수 움직임이 박스권 추세 상승, 추세 하락일 때 적절한 컨트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세 하락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고, 네, 그죠? 네, 저도 근데 사실 그 박스권 추세 상승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만들 정도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그건 어떠신가요? 이제 시장 레짐 디텍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이건, 근데, 예스, 노면 예스입니다. 예, 그쵸. 근데 예. 저는 전반적으로 추세 하지만, 하락만 피해도 그 많은 참극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도 이 세 개를 예측하려 하지 않고, 음. 올라가냐 내려가냐 두 개만 하려고 해요. 세 개 네네네. 예측 더 못해요. 예. 네네네.
그게 하는 게 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문호준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코스닥 20일 그 이동 평균 그거 위에 주식이 있으면은 좋고 밑에면은 팔아라 하는 전략도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뭐 문병로 교수님 펀드가 부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AI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러겠는데, 근데 그 AI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한 걸 쓴다고, 그 높은 기술력을 쓴다고 또 좋으란 말 없어요. 투자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냥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걸 평가할 수도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사실 진짜 팩터 3개만 합쳐도 진짜 되게 막강한 전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뭐 굳이 뭐 AI까지 넣어야 되냐? 하고 있죠, 사실. 네. 저는 이제 네, 레진 디텍터랑 그 마켓 타이밍을 그걸 하려고 했던 거고, 네. 네. 음, 그 자산 네. 배분 전략에서 주식 비중을 정한다고 할 때 각 전략까지 리밸런싱 주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응? 예, 자산 배분은 연간 주식은 분기인데 아이고 이거 올라가고 있어 이거.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은 연간 주식은 분기배인데 중간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 비중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오버되면 주식 일부 아이고 자산 배분을 맞출까 하면 주식에 상승한 전략을 그대로 둘까요? 글쎄, 아이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예. 음, 아니, 이렇게 안 하죠. 예. 자산 배분 그거 할 때, 그때 해가지고 하는 거지. 네. 음, 그 안에서 해버리면 또 바뀌잖아요, 이게. 넘어가고 네. 펀드 투자를 평생 하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사실 근데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팩터들 아마 거의 계속 먹힐거든요, 평생. 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콘텟이 경제 지표는 사용하지 않는가. 묘하게도 네. 그걸로 영상 찍으면 잘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경제 지표를, 됩니다. 콘트 할 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네. 그 금리라든지, 뭐, 무역 수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다 어느 정도 먹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너무 레그가 커요. 그 그렇죠. 정부에서 그런 그걸 문제가 있죠. 지배하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좋은 거 배웠네요. 네. 그러면 개별 주식 매도 전략 없이 가져졌는데 30% 맞았습니다. 빅스가 39까지 갔어? 팔아야 되냐고요? 글쎄, 예. 저는 사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이 없었으면은 일단 팔고 일주일 기다린 다음에 그래도 다시 갖고 싶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매도 전략을 만들어야죠. 언제 팔지. 예. 이거는 주식방, 약간 그 투자방 약간 질문 같긴 투자가 한데, 아니지.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 들으면, 네, 저도 뭐 답한 상황이고, 그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겠네요. 네. 초벌에서 과추적화가 설명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니까, 뭐, 펀은 막 2.937 막 이상이고, 그 MACD는 3일이랑 7.51 뭐 이런 거 막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걸 하면 좋은 게 나와요. 막 우연히. 근데 미래에는 그게 반복되지 않죠. 네, 그게 과체작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자세한 어디가 거는 자료를 백테스트고 어디가 과추적화인가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가 하면 백테스트, 남이 하면은 과추적화라는 농담이 있죠. 콘트기. 불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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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콘트랑 기술적 그 투자의 과체제가 측정하는 법이 있긴 있어요. 그 테스트 샘플 데이터로 한 거랑 미래 그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해가지고 테스트 해봤을 때 괴리로 할 수 있죠. 예를 그건 들면은 뭐 이제 근데 그 30년짜리 데이터가 있으면 15년짜리 먼저 해보고 그 후에 15년짜리 네. 또 해보고 이런 거죠. 네. 근데 그 초보한테는 설명이 아니어서. 음. 자, 그 다음 콜라보 당연히 콘트라, 가능하죠. 콜라보? 환영하겠죠, 당연히? 네네. 예. 타이밍을 차트로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음,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컨트롤 당연히 좋은 종목 뽑아놓고 이제 뭐 차트를 잘 이긴다고 치면은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차트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차트가 좋아질 때 들어가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라고 생각을 음, 해요. 네. 네,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음. 그, 손절하는 도자, 손절할 때 손실액이 총 자산 1% 넘어야 되는 안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트레이딩 쪽에 이제 문제이기는 한데, 특히 개별주를 할 때는 이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예. 자금 관리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네. 예, 머니 매니지먼트예요. 음,
그 대부분의 수익률은 거래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인 것 같은데 거래가 잦은 전략이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만 이런 비용까지 네트 수익률 그 뭐 예를 들면은 대부분 백테스터에는 그 거래 비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전에 소형주를 할 때는 거래 비용 1% 넣고 이런 거 했어요. 예. 물론 그 그런, 1%가 충분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런데 업체들은 이제 자신의 그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하는 그 인센이 있죠. 많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네. 막 감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음, 우리 소비자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네. 음. 차트의 심리와 같이 모든 게 반영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는 사실 차트를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네. 저는 반영이 되는데, 수많은 그 스파이더맨 보면 평행 우주로, 스포일러인가? 평행 우주론 막 나오잖아요. 수많은 가능했던 평행 우주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려운 얘기로 하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반영되는데,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차트는. 어허. 그다음 또 울트라 전략이네. 야, 울트라 엄청 많이 하시네. 그 소형주를 울트라 그렇지. 유저 지유인데 매월 말 2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금액에 맞춰서 동일한 비중을 매월 말마다 맞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 매월 말 2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금액에 맞춰서 동일한 비중을 매월 말마다 맞출 계획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울트라 안에 모멘텀을 섞는다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백테스트 안 해봐서 답변을 못 드려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호탁 님께 그 질문 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지만 저 퀄리티 전략들은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그 투자 유니버스 선정을 할 때. 예. 그 뭐냐 기본 스크리닝 할 때 퀄리티는 주식은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류는 그리고 모멘텀을 안 쓰세요? 그럼? 그거는 이제 비밀이군요. 쓰는데 그 네. 개조를 해서 쓰죠. 개조를 해서 오케이. 네. 그냥 펄을 쓰진 않고 뭐 딴 걸 하시는 네. 거죠. 네네. 그리고 강원국님 책들을 그 최근에 그 출판된 것만 빼고는 저도 다 읽었고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예. 정말 그 가르침 많이 받았고요. 그 업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까시던데, 예, 저는 그것도 까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콘테 관련된 그 음, 아까 듀얼 모멘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안토나치의 그 듀얼 모멘텀 책 괜찮고, 아, 글쎄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그 데프라도 씨가 쓴 어, 그 하여튼 그 책들이 두 권이 있어요. 네. 그거 프라도 엄청 씨. 두꺼운 그 이제 교과서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좋게? 이 800페이지는 아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초보자들 투자를 할 때는 그 책 안에 구체적인 전략 앤드 백테스트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무슨 뭐 그런 책들 11권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서 영상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소위 그 구체적인 책들 이제 그런 책들 11개 모은 게 있어요. 제 책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제 책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제 책이 아닌 책들도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그렇죠. 듀얼 모멘텀도 있고 김성일도 있고 시스테이더 79도 있고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박성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파이어족. 예, 지금 넘겼어요. 3, 4월에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지금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연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500명 가까이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